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준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이 새로운 핵잠수함의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8차 대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이처럼 밝혔는데요. 핵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를 보유할 때 대한 과업이 상정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사거리를 15,000km까지 늘리겠다라고 했고요. 또 뭐 다탄두 미사일, 극초음속 로켓, 고체 연료 로켓 등의 개발도 알렸습니다. 이 미국 전역을 타격권 안으로 포함을 하고 우리나라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 회피를 선언한 셈인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대남 메시지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라면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새로운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 라면서 사실상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에게는 남북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의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3년 전 봄날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표현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짚어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 다 갖고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니네 성의 있게 나서 미국을 향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국 뭐 우리 정부한테도 하는 얘기가 똑같은 것 같고요. 북한이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그러는데 네. SLBM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뭐 한두 번 나온 소식이 아닌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핵 잠수함을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심사 단계에 들어간 걸 공개하는 것도 참 이례적이긴 한데 건조도 아니고 심사를 최종 심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지금 뭐 우리 다 갖고 있다라고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정말로 이제 그 개발을 들어간다면 이건 심각한 이야기인 게 핵 잠수함은 장거리 항행이 가능하다는 그렇죠. 이야기가 되니까 미국 앞마당까지 가가지고 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하는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네, 그럼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우리 핵잠수함 만들어서 바로 뭐 태평양 근처 가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근데 사실은 만약에 완성이 됐어 완성됐다라고 얘기하든가 건조에 들어갔다면 건조하고 있다고 해야 되는데 설계 최종 심사가 끝났다 이거를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그 방향이 지금 그런 것이다. 우리 좀 주목해달라라는 어떤 대미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3년 전이니까 2018년 4월달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를 좀 돌이켜보자. 우리한테도 남북 관계에도 좀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길거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 째려보는데 네. 째려보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보니까 몸을 움직이는 게 안경 벗고 윗도리 벗는데 되게 천천히 벗잖아요. 그렇죠. 그죠? 누가 말려주길 바라면서. 혹시나 딱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데 메시지는 또 보여야 되니까 그런 메시지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략 핵 잠수함이라는 것이 이제 동력만 그 원자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핵탄두까지 실어서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말하는 거니까 실제로 건조가 된다면은 사실 동북아시아를 넘어서서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위협이 될 만한 장비인 건 맞죠. 그래서 물론 실제로 북한이 이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개발 기술이 있느냐, 그래서 건조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확실한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기 때문에 좀 강하게 이야기했고 우리가 들고 있는 카드가 이런 것들까지 있다라고 보여줬다는 느낌이고요. 무엇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지를 남기고 협상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거. 완전히 강대강으로 치닫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네 하기에 달려 있어. 너네가 강으로 가면 우리도 강으로 가고 너네가 선이면 우리도 선이야. 너네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남북 합의 이행 안 되고 지금 경색된 건 너네 탓이잖아라고 하면서도 근데 잘하면 우리 3년 전 아직 기억하고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평소에 하던 식의 강원을 다 보여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언제나처럼의 북한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일전에 이제 최종건 그 외교부 차관 모시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그 북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결론은 뭐냐면 미국이나 북한이나 제코가 석자다. 그래서 당장은 어떤 코로나 방역이라고는 가장 그렇죠. 지금 이제 급선무가 있기 때문에 국내 요인에 집중하고 네. 소강 국면을 이제 그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 미국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 전망은 더 강화된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탄핵 그러니까-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저런 뭐 그다음에 뭐 무장을 해서 100만 행진을 하자 또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한다고 해서 바로 북미 간에 뭔가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도 지금 보면 뭐 당대 지금 할 때 보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네. 어색합니다. 음. 해도 되는데 괜찮다는 모습을 억지로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북한도 저는 뭐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는 좀 별로 안 좋다,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또 이런 메시지로 반대로 또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북한 뭐 다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근데 말폭탄은 더 세질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폭탄은 더 세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옥석을 가려가면서 이 듣는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함께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지난달 출시된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 챗봇 이루다가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루다는 지난달 23일 공개된 AI 서비스인데요. 이제 20세 여성으로 설정된 캐릭터 이 챗봇입니다. 실제 연인들이 나눈 대화 데이터 약 100억 건을 딥러닝 방식으로 학습했다라고 하는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좀 여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성희롱, 성착취 관련인데 필터링되는 단어들을 우회해서 이루다를 성희롱을 하고 이 성적인 단어 사용들에 반응하는 것처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상 일부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이루다 성노예 만드는 법 같은 식의 매뉴얼이나 후기들이 공유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혐오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제 흑인 등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 소수자,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유도를 한 건데요. 언론에 공개된 예시가 좀 많은데 몇 개만 들어보면 흑인은 오바마급 아니면 싫어라든가 레즈비언은 뭐 싸보여서 싫어, 죽기보다 싫어라는 등의 이야기가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루다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루다의 말.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이루다는 고유명사입니다. 네, 챗봇 네, 이름입니다. 네, 챗봇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좀 개인정보 유출 의혹까지 덧붙여졌습니다. 일부 이용자가 이제 주소와 계좌 정보 등을 이루다에게 물으며 실제한 아파트 동호수나 특정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등을 말한 사례가 나온 건데요. 이제 해당 업체가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해서 딥러닝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 개인정보를 제대로 가리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루다의 챗봇의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20대가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요. 왜 이게 좀 인기가 있느냐 하면 실제 우리 연인들이 대화하는 것을 좀 학습을 시켜가지고 대화하다 보니까 네. 실제 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할 때 정말 연인들은 연인이라면 이렇게 대화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실제 대화하는 거하고 그게 윤리적으로나 맞는 거하고는 또 별다른 문제거든요. 특히 또 개인정보 유출되는 것도 별다른 문제고요. 그런 것들이 무차별로 지금 되다 보니까 물론 이게 학습을 시켰다고 하는데 글쎄 많은 사람들이 뭐 흑인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레즈비언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속 반응을 한다라는 거는 이건 사실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업체가 원래 운영하는 다른 앱이 있습니다. 연애 과학이라는 이제 연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유료 서비스 중에 하나가 나와 다른 사용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를 이 앱을 통해서 유료로 올리게 되면은 분석을 해줘가지고 두 사용자 간의 감정 등을 분석해서 이렇게 보고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실제 아하. 연인들 간의 대화를 쭉 수집을 해서 이 중에서 이제 개인 정보는 삭제를 하고 이 AI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했다라는 게 이제 이 업체 측에서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체 측 대표가 이야기한 걸 보면 이런 성희롱 논란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라고 1차적으로 예상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 몇 단어들을 이제 필터링을 한다거나 반응하지 않도록 했는데 우회법이나 파해법이 계속 나오면서 이게 공유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이제 좀 약간 일부 남쪽 커뮤니티 공유되는 내용들은 사실 이 자리에 옮길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심각한 내용들이 좀 많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를 그대로 둬도 되는 건지 이 AI에 대한 윤리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좀 따져 들어가야 되는 게 AI라고 하는 게
아무리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원천 자료는 실제 인간 세계에서 오간 자료와 대화, 사람들이 지식 했던, 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원 자료가 되면서 입력분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딥 러닝이라고 그랬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인공지능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쌓아놓고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네. 그 어떤 판단을 내리는 그렇죠. 것인데, 근데 문제는 애초에 입력분에 이렇게 만약에 경도되어 있거나 편향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뭘 배우겠느냐? 잘못 배우는 거죠. 그럼 그거잖아요. 어렵게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도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뭐 어떤 사이트든 어쨌든 간에 잘못된 데이터를 계속 넣어주기 때문에 딥러닝을 해가지고 올바르지 않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 자료 중에 상당 부분이 실제 연인 사이에서 오갔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노골적이고 네. 내지 편향된 내용이 다수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결국은 이루다의 어떤 인종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아주 잘못된 인식, 그다음에 표현 이것들을 끌어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1대1 사용자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학습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일부러 편향되게 유도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AI를. 네. 이게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2016년도에 지금 테이라는 AI를 개발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를 했다가 16시간 만에 운영이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일부 이제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혐오 발언이나 욕설, 뭐 인종 성차별 발언들을 기속적으로 학습을 이제 시키니까 그게 너무 데이터량이 많다 보니까 이걸 학습해버린 거죠. 일종의 세뇌가 된 거죠, AI가. 그래서 관련 발언을 쏟아대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부랴부랴 이용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비슷한 서비스들은 예전에도 좀 있었거든요. 이제 채팅 봇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대화를 하는. 근데 이번 이루다는 이전들 간의 채팅 봇과는 좀 더 개발이 많이 되어서 좀 자연스럽게 실제로 20대 여성이 상정돼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된 건데, 실제 개발자들이 조금 더 이 부분은 세심했어야 되지 그렇죠. 않나. 개발자들이 너무 조금 안일하게 대처를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결국 듭니다. 사람들의 대화라든지 그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결국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뭐 평등,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기술자라든지 개발자가 좀 세심하게 좀 본다면 이런 부분은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우리 단골 애청자이신 먼데님이 지금 딱 달아주신 게 모든 게 사람이 문제라고. 사람이 한 거잖아요, 이게. 기계가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에 100% 공감을 하는 게 결국은 AI의 그러니까 원재료가 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사람 사이에서 오간 것들이라는 것이고, 뭐 개발자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사람의 범위를 뛰어넘는 AI가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거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AI한테. AI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서울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졌던 지난 금요일 한 어린 여자아이가 내복만 입은 채 길가에 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SBS가 최초 보도한 이후 널리 퍼진 내용인데요.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해서 아이를 이제 바로 앞에 있던 편의점에 데려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해당 아동의 어머니가 결국 아이를 찾으러 왔는데요. 이 편의점은 아이의 집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집에 혼자 있던 아이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집에서 나왔다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몰라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보도들을 종합을 해보면 밖에서 추위에 떨던 거는 약 30분 가량이고 집에는 한 9시간 정도 혼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설명한 내용을 보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어린이집에 갔는데 이날 금요일에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기 싫다고 해서 보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코로나19도 원인이란 이야기도 있는데요. 친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장시간 방치하게 둔 건 본인의 잘못이 맞지만 학대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번처럼 아이가 집 밖에서 발견된 게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고 집안 역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쓰레기가 가득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일단 친척 집으로 분리 조치됐고요. 경찰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기 및 방임 혐의로 어머니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지금 모든 게 담겨 있는데 아이를 방치한 건 맞지만 학대는 아니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방치 자체가 아동복지법상의 방임, 유기, 학대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른들의 인식이 아직도 지금 이 학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는. 자신들의 기준이에요. 그 자기 기준이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저는 3살이 아니고 한 7, 8, 그 이상이 돼도 혼자 방치하는 것들 방임으로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3살이면 뭐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9시간이나 방치한다는 거는 그거 자체가 학대가 됩니다. 아동 학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야기가 돌봄 이야기가 그렇죠. 다시 나올 수는 있지만 사실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었는데 또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해서 그럼 너 혼자 집에 있어. 이런 판단도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한 번 첫 번째 사례인지 그 이전에 사례가 있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찰에서는. 네. 그리고 뭐 계속 지금 말하지만 과연 지금 한부모 가정 같아요. 여기 보니까 네. 예, 예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부모 가정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돌봄 뭐 긴급 돌봄이라든지 또 코로나 상황에서 그 부분도 한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엄마의 모든 잘못으로 몰기보다는 과연 상황이 불가능했던 건지 방법이 없는 건지 네.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경찰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면밀하게. 또 일단은 해당 아이가 친척집으로 분리 조치된 거는 일단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게 뭐 어느 정도로 어떻게 뭐 학대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니까요. 다만 지금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경찰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고 조사를 하고 분리 조치하는 이런 조치들이 예전에도 있었다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인이 사건에 의한 학습 효과일 수도 있겠는데요. 조금 뭐랄까요, 약간 이렇게 조치를 미리 했으면 정인이 같은 사고가 없었을 때라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이 뉴스를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참 여러 장면들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고 내지 다시 확인시키고 있는데 이 돌봄의 사각지대가 결국 아동 학대로 귀결되는 이런 현상이 그렇죠. 특히나 빈곤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는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네,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일은 해야 되고 근데 아이를 맡길 곳은 없고. 근데 물론 요번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있었죠. 예. 근데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있어라라고 했던 것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돌봄의 어떤 사각지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물론 힘든 부분은 약간은 있긴 해요. 그러면 큰 틀에서 본다면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사회 전체가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 그렇죠. 아닌가. 이분들이 시설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좀 어느 정도 조치를 받았던 그렇다고 몇 주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보호를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좀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 북한 소식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 이런 속보가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뉴스 세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